시작해 보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긴 하죠. 3시 반인데 3시 반 넘어가면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이고요. 어제 국회를 보니까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시간 좀 때우는 의미에서 그 동영상 하나 보시죠. 아까 내가 보여달라고 한 거.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임성근 승진 축하 동영상입니다. 교과랑 같이 섞여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성근 해병 6여단장님은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소속인으로 성실함과 자긍심은 꿈을 찾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기감이 될 것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서해 수호대장으로 계시는 임성근 해병 6여단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란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 서해 바다를 잘 지켜주세요. 귀신 잡는 해병 장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해 수호대장 임성근 선배님 사랑합니다. 해병대 화이팅! 선배님 화이팅! 서학도 화이팅! 예. 후배들한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게 임성근이 제 동창이다 보니까 저렇게 후배들이 여단장만 돼도 여단장이면 별 1개 정도거든요. 저렇게 자랑스러워할 때 이 부끄러운 선배가 됐습니다. 아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안진걸 소장은 한 5분 늦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세은 소장은 가정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생겨서 아버님 지금 병원에 가신 상황이라 못 나오십니다. 자, 일단 둘이 시작할게요. 예. 자, 민생 웃음연구소. 오늘은 주인공들은 아직 안 왔고요. 강득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저 기자회견 하시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화하실 때는 듣고입니다. 예. 어쨌건 뭐 나오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득구 의원 소개를 해드릴 때는 그렇죠. 민주당의 굳은 일 다 하시는 분. 굳은 일이라기보다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 알아서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걸 걸고 한다. 결기 있게. 예. 자, 강득구 의원님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저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임세은, 강득구 이 세 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뭔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할 역할 주어진 시대적 소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 원칙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진심인 사람. 정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 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네. 100만 돌파도 기자회견 자리를 직접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런 자리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해줘. 예, 사실은 촛불 행동 처음 작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같이 해왔죠.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우리 소통관 빌려주고 같이 또 옆에 서고 이러면서 함께 맞는 비라는 큰 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행히 100만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게 참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명하게 지난 총선에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기본적으로 바뀌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과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됐죠. 그렇지만 더 선명하게 더 개혁적으로 더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대 때 저 기자회견장 제일 많이 빌리신 분 아닐까요?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그러니까 소통이랄까 이런 장을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의제가 아니라도 열어주시는 대표적인 창구. 예, 창구 역할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촛불 행동 포함해서 우리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목하는 이슈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이슈들을 제가 만드는데 소통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람되는 건 우리 학교 급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급식 실무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가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슈화하고 그리고 그 이슈화를 통해서 우리 실무 급식 노동자들의 삶이 또 현장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거. 예. 그게 진심인 거죠. 예. 이 나라의 국민은 이 나라의 중심이고 그리고 주체다 뭐 이런 입장에서 예. 근데 지금 그때 그 기자회견 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명 넘으니까 실질적 탄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 실질적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발언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연히 그렇죠. 요새 윤석열 정권이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 하는 것 보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이 탄핵은 인기 투표 같은 거다 예를 들면 지금 100만 넘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나경원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청원 100만 넘은 거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탄핵이 실질적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고요.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건 지금 그 100만의 의미를 굉장히 폄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도 답을 하신 거예요. 100만 청원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한동훈 등이 이제 또 그걸 폄훼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또 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를테면은 그 프레임이거든요. 저건 국민의 뜻이 아니고 저 개딸들 뜻이야.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중국인들이 서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국민의 목소리가 저렇게 한 방향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걸 막고 싶은.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써 애면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야말로 국민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집단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정권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그 정권에 대한 입장이 저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100만 넘는 청원인들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에 저는 근접해 있다. 이런 게 제 솔직한 입장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100%는 윤석열이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애써 이거를 뭐랄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저게 문제는 저렇게 소명한 사람이 100만 지금 현재 117만입니다. 저 숫자가 온라인상으로만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길거리에 쏟아질 것이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저는 확인하림이라고 생각해요. 애써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조나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또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포함해서 그러면 마지막은 탄핵에 대한 입장들에 대한 정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이 요구가 이렇게 확인된 이 상황에서 국회 정치인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제대로 읽고 그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 활동에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100만 명에 대한 소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 여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요, 다른 정권 같으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안인데 워낙 질이 낮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만성이 된 측면도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계속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정권 같았으면 하나만 터졌어도 탄핵이라고 할 이야기들이 수십 가지가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22대 들어와서 21대 때랑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저는 일단 국민들이 못 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경고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더 개혁적으로 더 선명하게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내서 입장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는 21대 의원과 22대 의원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날 김준혁 의원도 함께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들을 어떻게 하면 좀 모아볼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듬직해요. 우리 의원님을 뵈면 굉장히 듬직해요. 자, 말하는 사이에 안진걸 소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듬직한 분이죠. 강덕구잖아요. 본인 인사를 하세요. 예, 깡다구라고도 불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물가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용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까지 칠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공사 안진걸입니다. MC 진걸 래퍼. 예. 가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예. 뭐 얻어왔어요, 근데?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 예. 그럼 그 저기 유일임이야?
아니는 아니고 프라이버시라며 일과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게 집안일인데 아. 이제 처리하면 조금 5분 정도 늦겠더라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그건 예. 중요해. 예. 전 대신- 나란 일보다 중요한 게 가정 예,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대신 강득구님이 이렇게 집중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아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님하고 안진걸 소장, 뭐 임세훈 소장 등이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너무 좋죠. 그런 거였었죠. 그 작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강득구님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폭로했잖아요. 55% 노선이 변경되고 7km로 남하에서 김건희 로드로 지금 가게 생겼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작년 딱 이맘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에 제가 여러 군데 연락을 했는데 다들 너무 중대한 사건이니까 좀 긴가민가 하고 조금 망설이셨거든요. 근데 강득구 님이 기자회견을 잡아줌으로써 이슈가 단박에 최소 몇 달간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정권을 그 끝장낼 수도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원희룡이 네. 당시에 굉장히 갑자기 백지화하면서 이재명 나라고 해라는 미친 짓을 했던 그 황당한 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 문제도 강득구 의원이 강득구의 그 선을 거쳐서 이슈가 된 거네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양평 공흥지구 비리를 도맡아서 했어요. 민주당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근데 공흥지구 비리는 실제 그랬죠. 예, 맞습니다. 김건희 오빠가 기소됨으로써 최소한 제대 주장이 맞았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잠깐만요. 이 주제는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네. 그 기자회견장에 보니까 뭐 촛불행동도 있고 안진걸 소장은 이제 국회 기자회견장 MC 전문이 있어요. MC 진걸. 예. 근데 그래서 어저께 민당 국토위원님들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별도 기자회견 했거든요. 이제 강득권님하고 지난주하고 국토위가 나서야 되니까 문진석 간사하고 국토위원들 10여 명이 오셨는데 그 유명한 한준호 의원님도 오시고 거기서는 임세훈 소장이 MC를 했습니다. 아. 이제 임세훈 소장이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국회 기자회견 사회는 앞으로 임세훈 소장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빠지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이번에 100만 돌파한 거 뭐 어제 기자회견에도 네. 같이 배석을 하던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이건 온라인 시민 항쟁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기자회견 피켓이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2016년하고 그게 길거리로 100만 200만이 쏟아져 나오느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폭발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양상이 똑같습니다. 홍준표도 드디어 오늘 입을 열었더군요. 이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감이 있는 사람들 느끼는 거예요. 민심의 폭발을. 근데 2016년에는 정권 말이기도 했고 야당 시민단체 대다수 언론이 박근혜 지금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길거리로 나가는 분위기였고요. 본인은 탄핵 전문가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선사하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대변인이고 상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6달 동안은 저는 길거리 살 때 잘 알죠. 근데 지금은 길거리로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일부 있어요. 정권 말이 아니고 아직 야당 시민단체 언론이 다 대동단계에서 탄핵 외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민단체들도 또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도 좀 3개, 4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길거리는 못 나오는데 오냐 온라인에서는 마음껏 한번 외쳐보자. 당장 지금 거리로 나가려면 차비라든지 밥값만 해도 몇만 원 드는 것도 부담이 되시잖아요. 온라인은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나 기다려서 국회 청원으로 2016년에는 길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다면 지금은 국회 청원 사이트로 달려가고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탄핵 청원과 동일하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방금 보니까 120만 곧 돌파하고 7월 17일쯤에 200만 달성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여주는 탄핵멍 사이트가 생겼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회 청원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니까 몇 명이 탄핵했는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중계해주는 탄핵멍 사이트. 그래서 자기 전에 저도 항상 이것을 탄핵멍 하면서 잠이 듭니다. 지금 그 정기적인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예. 이제 그 날이 오면 다 하나가 됐죠. 그럼요. 2010년처럼 지금 벌써 소리소리 백운종 대표와 저는 모든 시민사단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범국민 운동기구를 꾸려서 2,300개 단체가 모였거든요. 지금은 송영길 정치탄압대책위, 이창명주 시민연대, 윤석열 퇴진본부 촛불행동 여러 갈래로 지금 각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공동행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원 100만을 돌파하고 200만 돌파하는 걸 계기로 그다음에 어제 통과된 최상특검법을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할 거거든요. 그걸 계기로 이제는 6월 항쟁 수준에 또 2016년 수준에 범국민 항쟁에 돌입하자. 시민들이 이미 온라인에서 항쟁에 돌입했는데 책임 있는 전국의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 운동법을 못 만든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야기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집회도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 예, 일부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그게 국민들의 어떤 민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민의를 좀 잘 받드는 나중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이제 그저께 기자회견에 강두권님이 했던 그 시간에요, 그렇죠? 분노와 치솟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1000만 청원 100만 집회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이제 이게 온라인 민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길거리로 이어지면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민주당이 아마 제안해서 고 최상병 일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좀 50만 100만 다 같이 모여주시면 큰 엄청난 그러니까요. 파괴력이 될 거다. 7월 20일쯤 예, 13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제사는 길 전에 해야 되잖아요. 19일이 일주기 때문에 그 전이 토요일이 7월 13일이어서 13일 날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 같고요. 안 되면 7월 20일 날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때 온라인 청원은 그때쯤에 200만이 돌파되거든요. 그에 맞춰서 길거리에서 50만, 60만만 모여도 국민의힘 내부가 당장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무대에 강덕구 의원님을 제일 1차로 올리시기를. 예. 예, 온라인 청원이 한 달이잖아요. 7월 20일 날로 끝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병 일주기에 맞춰서 민주당 포함해서 우리 그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함께하는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언젠가는 합쳐져서 그야말로 거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탄핵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국정 대전환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저는 이 분노는 거리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탄핵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예. 자, 근데 윤석열 탄핵 사안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종점 바뀐 게 1년쯤 됐다. 예. 그때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빌려줌으로써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다 보니까 원흉들이구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 공동 주체. 그 전에 네, 먼저 안진걸 TV 민생식당 TV를 나오셔가지고 같이 방송으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때 제 기억하는데 강덕구 의원이 공흥지구 전담에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고속도로 정점이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한 것.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 민주당 쪽에서 이런 사건이 여당일 때 만들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정권 만약에 진짜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나 노무현 대통령 일가 청렴한 분들이었지만 만약 그럼 정권 내놨어야 될 겁니다. 각오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워낙에 질이 낮다 보니까 별별 건이 다 나와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국민적 분위기도 있어요. 예, 하도 어떤 나쁜 짓 터지면 더 나쁜 짓을 벌여버리기 때문에 그리 이슈가 이제 전환되는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강두권 님이 작년 6월 18일 날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같이 개최해 주신 데는 그냥 제안하니까 이게 아니라 공공지구 비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라면 공공지구에서 100억대 이득을 얻고도 18억을 내야 될 개발 부담금을 영어로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저지른 걸 보면서 강두권 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을 한 것도 충분하다라고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좀 망설이거나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보자 그랬는데 강특구님은 이미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탐욕과 권력농단, 국정농단, 시정농단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경기도 부지사 출신도 하시니까 딱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부터 언론 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평 공지구를 심층 취재하려고 지난 대선 때 한 열 몇 번을 양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요 지인이 춘천에 산다 그랬고요. 춘천을 택시 타고 여현정 의원이랑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양평에서 여러 가지 양평 관련된 현안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개발이익 부담금 뭐 제로다 포함해서 이 양평 공지구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걸 이슈했던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져왔을 때 이거는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함께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 포함해서 같이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한 97% 8%까지 온 거 아닌가요? 다 밝혀졌습니다. 예, 거의 다 퍼즐의 마지막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왜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강득구님이랑 제가 6월 28일 기자회견하고 6월 29일 국토위 상임위에서 김두관 의원이 첫 질의를 합니다. 원희룡한테. 원희룡이 당황하면서 그 유명한 어공들이 눈치가 없이 꼭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공들이 눈치도 없이 정무적 감각도 없이 그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잔뜩 있는데 그쪽으로 고속도로 정점을 휘어놓으면 어떡하냐. 내가 오해받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약간 정신 남아 있었어요.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정신 나갔는데 그래놓고는 갑자기 7월 초에 백지하는 기자회 때는 사람이 태도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메모를 읽잖아요. 그 유명한 메모를 지금 오늘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라고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백지화하라고 누가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백지화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맞아, 말을 그랬어요. 바꾸고 생각나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오해를 푼다고 했으면 그리고 늘공을 탓을 했잖아요. 늘 공무원들이 전국 감각 없이 그쪽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원한 대로 가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이게 늘공들이 눈치 없이 했지만 변경안이 이렇게 타당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백지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재명 나라고 해라는 황당한 발언합니다. 당신이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6월 말 7월 초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자회견한 게 6월 8일, 29일이니까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예요. 뭐 오늘은 갑자기 왜 내 이름 걸고 넘어져 이제 이렇게 된 사안인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추적을 했잖아요. 인수위가 2022년 3월 9일 날 하고 3월 17일인가 출범했고요. 이 용역은 3월 29일 날 발주가 됐는데 정확히 4월 초에 인수위가 거기서 원안 4월 초 그러니까 용역이 착수한 지 4,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항공사진이 첨부되고 변경이 공식화되는데 그 용역업체 국토부가 계속 용역업체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따졌더니 당시부터 그 용역업체 사장이 자기는 딱 한 번 가고 여기가 좋다고 결정했다고 하는 황당한 말을 했죠. 딱 한 번 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위에 당시 기획분과장이 온희룡, 총괄간사가 이철규 이른바 지금 찐년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찐년들이 저희들 제 느낌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한테 지침을 받고 살짝 용역업체한테 그쪽으로 변경해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토부하고 LH에도 용역업체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기뜸을 해줘서 그렇게 강행 추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원희룡이가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인수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요. 네, 인수위 기획본부장, 네, 그래놓고 기획분과장. 윤석열 인수위가 제일 먼저 임명한 게 국토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휘는 작업을 인수위 때부터 했다. 사실 의원님 이게 이 자체만으로 탄핵 사안 아니에요?
뭐 최혜병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좀 더 팩트를 확인해야 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인수위 출신이죠. 국토부 장관 했죠. 또 근데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토 1차관, 국토 2차관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심각하게 그렇죠. 맞아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누가 예를 들면 그 두 사람을 인수위에 넣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누가 지시했는지와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와 도로공사, 양평군 이런 기관들이 예를 들면 자료를 낸 거라든지 해명이 상당 부분 거짓이고 조작된 자료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은 이 배경에 윤석열 부부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조와 특검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관련돼 있냐 없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기획 인수위 기획 본부장, 이철규 인수위 총괄 관사, 그리고 그 국토교통분과에 이철규 의원의 보좌관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김호진 백원국 국토부 1, 2차관이 다 인수위 출신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실제 1, 2차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렇지. 그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선대위 선대위원장과 신용환 정책본부장 이 두 분이 양심선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 민주당 영입인재로 들어갔던 그분이죠. 신용환은 영입인재고 이준석은 이제 기억신당 지모원인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양심선을 했냐? 본인들이 인수위 아니 선대본을 총괄했고 그리고 정책도 총괄했는데 단 한 번 그 윤석열 공약집에도 6번 국도 양서면으로 해서 6번 국도에서 강원도까지 연결하는 걸 공약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로드로 7km가 남아하는 공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 한 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 논의된 적도 제안 자체도 심지어 민원도 한 번도 없었다. 보통은 이제 선거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이 두 분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틀었고 그러면 인수위에 누가 틀었냐. 그러면 아무리 이철규하고 원희룡이 찐윤이어도 지들 마음대로는 못 틀죠. 그러니까 저 지도 보면 위가 원래 원안이고 맞습니다. 아래가 변경된 안인데 저렇게 휘어요. 뭐 고속도로라 부를 것도 없지 지금 상황이. 예. 이거 누가 바꿨냐. 이것만 예. 꼭지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용역에 착수한 지 4, 5일 만에 저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은 최소한 그래도 몇 달은 자기들이 검토해야지 저게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한 토의를 거쳐야 되겠어요. 근데 4, 5일 만에 나왔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도 또 윤석열과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저희 뭐 맡게 되는 저런 상황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네, 남한강 휴게소죠. 남양평 IC의 옆에 휴게소가 지금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테마업체, 윤석열 동창한테 느닷없이 도로공사가 자기 돈으로 다 지었다가 갑자기 그쪽에 85%를 85%를 다 지었는데 갑자기 민간업체에 넘긴 거죠, 운영권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양평공항지구 비리, 고속도로 비리, 그다음에 저 남양평 휴게소 비리 세 개가 3대 비리라고 저는 이제 밖으로 알려지고 지금 들킨 것만 이런 정도 수준인데 뭘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잖아요, 저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런 여러 이슈들이 의혹으로 나오고 그게 사실임이 거의 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의심되는 부분들 포함해서 저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빈간의 일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도 논의되는 시점이고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언제 통과시킬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양평고속도로 건은 국정조사랑 같이 간다는 거죠. 민주당 그렇죠. 방침이. 예, 이국조 사특검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야, 이 지점도 진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겠어요. 지금이야 저쪽에 꽉 쥐고 있으니까. 지금 밝혀내도 당장 정권 내놔야 되고요. 만약에 근데 정권 내놓게 되면 특검이라도 이런 게 이제 더 제대로 진행되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한 10명 정도는 전원 구속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은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뭐 그동안 뭐 제가 전두환 노태우 일당하고도 싸우고 이명박 박근혜 일당하고도 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 해가지고 그 자리를 다 구속시켰는데 감이 옵니다. 이것은요. 이건 절대로 그래서 원희룡이 해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비리인지. 원희룡이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선산이라고 우기잖아. 원희룡이. 선산인데 개발합니까? 김건희한테 지침받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가보면 선산이 아닙니다. 선산 조상묘가 아니고 그 개발 예정지에는 지금 칠면조하고 흑염소가 뛰놀고 있고 창고가 지어놨습니다. 언제든지 개발해놓으려 다 준비해놨고 선산은요 200m 들은 산 속에 풍수지리에 걸맞게 역시 무속비 전집단답게 굉장히 200평으로 아주 넓게 배산 임수로 지어놨습니다. 거기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땅에는 이미 개발 준비를 다 끝내놨다. 그러니까 원희룡은 그것도 모르고 선산 조정마로 오겼던 거죠. 가본 적이 없구만.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2번 가봤나? 예, 현장을 가봤는데. 강덕구님이 한 3번 오신 거, 3번 오셨고 예, 저는 한 현장을 10번 가봤죠. 예. 또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도 있었는데 없어진 흔적도 예,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산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형질 변경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도를 갖고 장기적으로 계속 형질 변경을 통해서 땅의 값어치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속도로와 연결된 그런 땅으로 편입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형적인 최은순 기법이죠. 그때 대선 때 그게 나왔었죠. ESIND 최은순 김건희 회사가 갖고 예. 있는 부동산이 최소 1천억. 예, 전국적으로 미니 신도시급이고요. 양평만 우리가 저희 뉴스타파하고 저희하고 감정평가사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했잖아요. 양평에만 35빌지 130억대. 근데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까지 뚫리잖아요. 그럼 그 병산 일대 땅이 많고 그 병산이 건너편에 양평읍의 땅이 많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개인 소유에 그다음에 ESIND 소유까지 하면 뭐 수백억으로 뛰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푸른나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에 있는 저희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그랬죠. 대선 전에 그것도 역시 강덕구님이 밝혀낸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지금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빵빵빵 터지는 느낌. 네. 아니 그런 사람의 동영상으로 뇌물 받는 장면이 나오는. 참. 근데 이거를 대학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는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는 게 이건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임기 체험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온라인 시민이라는 게 있는데 오죽하면 나경원마저도 뭐 임기 종식 이야기 했잖아요. 임기 단축 이야기 했고 찍혔다는 이야기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가 문제는 많지만 감은 좀 있잖아요. 이 박근혜 탄핵전이랑 지금 분위기 비슷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양반은 하루에 한 번 맞는 시계. 네, 가끔 맞는 말을 하고. 알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강덕구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권 교체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당 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사실 지금 광역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 3분의 1쯤 되는 3분의 1 됩니다. 네, 3분의 1 되는 그리고 이번에 총선 때도 사실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가져온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덩치를 갖고 있는데 도당 위원장이 그간 좀 공석이지 않았어요? 우리 김병욱 의원이 직무대행을 지금 한 4개월째 정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저쪽에서야 뭐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시도당 위원장도 다 이재명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이상한 비판의 뉘앙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 진영에서 다음 대선 주자로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이걸 강덕구와 함께 정권 교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출마하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일단 그 웹자보 세 장만 띄워줄래요? 그렇지 지금. 더 강한 경기도당, 더 강한 강덕구, 정권 교체의 심장. 두근두근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경기도의회 의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신 것 같고 그다음 장 거. 정권 교체의 최선봉. 사실 저는 강덕구 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실력은 다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은 잘하는데 선명성 없으면 나 꽝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정권 심판의 최선봉 강덕구, 당원 주권 시대의 강덕구의 공약. 저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 당규 개정을 주도했다. 경기도당 내 당원전 마련하고 온라인 챗봇 당원 대응 등 소통 강화했다. 도당 중요 의사 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했다. 당원 성장 프로그램에 마련했다. 경기민주학교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했다.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지원 관제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이시군요. 그중에 아까 제가 경기민주학교 뭐예요? 제가 삼선 도의원을 하고 경기도 연정부지사 의장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당의 민주시민학교를 개설해서 당의 정체성 그리고 당의 방향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거점을 우리 경기 민주시민학교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게 제 나름대로 비전에 대한 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경주 민주시민학교 만들면 우리 푸나님이랑 안진걸 소장님 꼭 한번 와 주셔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포부가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당 위원장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0.73% 약 24만 7,077표로 우리가 그야말로 석패했습니다. 그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마음속으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고 지난 총선 끝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특히 대선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 직을 맡아달라고 저한테 요청했을 때 사실은 고민을 했지만 대표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일단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보니까 아주 할 일도 참 많고요. 보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대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도당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현안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당원들의 좀 더 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름대로 당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 기구에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위 당원 주권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도당위원장으로서 하고 싶다라는 그 소명의식, 그 열망을 갖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고 이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거대 도당이잖아요.
여기에 강덕구 의원 같은 분들이 실력도 있고 선명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 당원 주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급박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당원들 뭐 선거 때 한 50% 지금 예비선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도당 위원장 선거에도 당원들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동안에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합의로 그치, 추대하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 분이 나오죠. 그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선택권을 우리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실상 큰 의미에서 거의 한 10년 만에 경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대 8로 대의원이 그리고 당원 8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야말로 당원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모범 사례가 도당위원장 이 될 겁니다.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야말로 중심이 되었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도당위원장이 된다라는 것. 그거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진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만큼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를 통해서 내가 민주당의 중심이고 내가 민주당의 하나의 주체구나. 그 힘이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의 표의 확장성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이 다음 대선의 승리를 만드는 가장 큰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듬직한 분이 경기도당 위원장에서 옛날에는 그냥 아름아름 당신이 하시오 했던 그게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 당내 선거는 비판보다는 칭찬이 중요해. 예. 그래서 지금 저 세 분 문정복, 민병덕, 김승원 이 세 분의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그러니까.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모 도당위원장은 의원들끼리 술자리에서 형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번에 하시오. 다음에 내가 할게. 뭐 이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물론 이제 그것도 관행이었고 무조건 욕만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시대나 당원주권 시대 안 맞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하신 말씀은 그만큼 안 중요한 자리였던 거고. 안 중요하기도 하고 또는 당원들은 안중에 없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 훌륭하신 네 분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됐어요.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지만요. 도당위원장 선거는 사실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민주당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는 정당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아까 그 세 분 일단 문정복 후보부터 한번 칭찬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 문정복 의원은 저랑 같이 교육위원을 지난 21대 했었는데요. 가장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 특히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 제대로 써왔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더 의미 있는 거는 기초위원부터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대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평당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저는 문정복 의원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분입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당 위원장을 문정복 의원이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문정복 의원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그럼 질문이시네요. 민병덕 의원 지금 안양 삼남매 민병덕 의원은요? 우리 민병덕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호용고지 않은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늘 서민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다 던진 분입니다. 저분은 무슨 정책 회의 같은 데서 보면 계속 민생 얘기만 하십니다. 그럼요. 그 민생위원이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정도로 소상공인 그야말로 지원금이 너무 작다고. 지원금 관련해서 그럴 정도로 열정과 헌신을 다해온 분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이 민병덕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 하면 되겠네요. 오늘 아니, 너무 재밌다. 아니 민병덕 의원도 저는 역량도 있고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지금 빌드업은 뭐냐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보다 내가 제일 낫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그런 예, 거니까. 마지막에 나시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김승원 김승원 의원님. 의원님. 우리 그 법사위 간사로서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때로는 신중하고 그리고 때로는 결기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공을 쌓고 있고 내공이 있는 의원이십니다. 세 분 다 제가 사실 준비 안 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멋지고 그리고 배울 만한 분이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저 세 분보다 낫다는 건 어떤 거예요?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수석사무부총장 역할을 해왔지만 수석사무부총장보다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저는 경기도에 특화된 나름 전문가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삼선 도의원을 하고 연정 부지사를 하고 그리고 도의 민주당 대표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의장을 하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안이 뭔지 그리고 도의원들과 어떻게 현안들을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왔고 그리고 연정부지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집행력도 가져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도의 큰 틀 속에서 경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도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시의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들을 풀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토대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경기도당에서 가장 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강북구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법사위 간사 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김승원 의원이죠. 그리고 우리 정책위 수석 역할하면서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누가 제일 그러면 당연히 민병덕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 간사 입장에서 결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문정복 의원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는 강북구가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또 행정 파트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도의 민주당 대표로서 그리고 도당에 제가 또 주요 직책을 맡은 적도 있고 마지막은 도의 의장을 하면서 큰 틀에서 도정에 대한 방향성을 그 나눠 가졌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조건 속에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당위원장으로서는 강북구가 특화된 적임자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동시에 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세 분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맞다. 예.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하거나 경기부지사를 했던 나는 쉽게 표현하면 왜 지역구 전국구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전국구야. 경기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저는 경기도 전문가고요. 경기도에 특화된 강북구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민주당 이 입장에서 가장 강북구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소장님께 강덕구 의원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예. 어떤 분이에요? 저는 방금 뭐 강덕권이 말씀한 그 세 분의 장점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곤란하고 하지만 당원들은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죠. 광주시당도 지금 현역 의원이냐 원외 정치 지도자냐 이래서 굉장한 논쟁이지만 그건 즐거운 논쟁이거든요. 경기도도 네 분 정말 다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세 분은 또
다른 게 이야기 드리고 강득구님은 거기에다 하나 빠지신 게 있네요. 완전 경기도 전문가이고 경기도의 모든 정책 정치 현안을 모두 아는데 또 보좌관 역할도 하셨는데 보좌관도 그때도 경기도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의원, 경기도의 의장, 경기도 부지사 그리고 보좌관 시절에도 일을 이제 얼마 배우잖아요. 보좌관 때 또 정책 전문가로 역량. 그것도 경기도 의원 보좌관. 완전히 경기도랑 그리고 고등학교도 경기도에 나오셨으니까. 경기도랑 안양에서. 결혼을 하셨네. 그렇죠. 진짜. 그냥 경기도 그 자체인 분이에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남경필? 무슨 뭐 김문수? 다 스치듯이 경기도 있다 간 사람들이죠. 그럼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경기도당 위원장도 하고 나중에는 경기도지사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내가 경기도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런 충분히 느낌이 들었어요. 자천타천으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판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도당위원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의 토대를 만드는 판 메이커로서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도당위원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감동적인 건 강득구님이 어떤 이슈를 이제 제기하면요. 끈질기게 끝까지 지금 계속 한다는 겁니다. 1년이고 5년이고 제가 지금 그렇게 같이 해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냐 가장 큰 비리인 사실 명품백 뇌물 수수도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과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양평 공지구에서 20억을 떼먹은 겁니다. 국가에 내야 될.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조작해서 2천억의 공사가 더 들게 생겼어. 이건 명품 뇌물백 300만 원, 200만 원 향수 받은 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니까 그걸 목숨을 싸운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고 거기에다 저는 이건 참 마음이 드네요. 내가 경기도당장 돼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다.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과 연대하여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경기도당에 앞장서겠다. 이건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한 방에 그냥 거의 당선각인데.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제 자, 비평가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 의정 활동이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의지에 같이 갔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다 이 얘기 들어주고 기자회견 열어주고 본인도 싸우시고 예. 이렇게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강득구 의원한테 빚이 있는 거예요. 빚 갚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요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 결기 있게 제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21대와는 다른 22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북구가 경기도에 특화된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강북구가 다음 도당위원장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 이상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다음 대선 끝난 다음에 당당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강북구에게 이번에 경기도당위원장은 강북구 힘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경기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초기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민생 웃음연구소 예. 6회는 특별히 강득구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요 피켓 추억의 피켓. 1년 전에 저희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하고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아직도 안 잊어먹고 해야지, 코팅해서 갖고 해야지. 다닙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우리 이제 반드시 지켜낸다. 오늘 강득구님 각오랑 겹치고요. 요거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지난 토요일날 해병대 예비역에다가 집회를 했는데 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집회 중에 가장 가슴 떨리는 구호였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생병을 살려내라. 어떠한 정치적 투쟁적 구호보다 설득력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거기에 한강진역에 2030 세대 많이 다니거든요. 이태원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보고 다 고개 끄덕이고 왔어요. 좀 저희 최상병님 사건도 그렇고 지금 탄핵 동의 지금 117만 지금 돌파했던데 오늘 120만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대신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 고생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요. 진짜라고 느끼는 분들이라고 저는 더 좋아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